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정윤종 시인의 시 섬을 소개하며 표층에서 볼 때 섬과 섬이 떨어져 있지만 바다 깊은 곳 심층의 차원에서 그 섬들이 각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표층의 차원에서는 구별되지만 심층의 차원에서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됨의 차원은 다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심층의 차원에서 하나의 경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불평등을 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종교는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비판을 학생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는 그 다른 차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른 차원을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형이상학적 차원이 될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과 정신보다도 서양의 철학, 사상, 문화에 익숙하게 되어버린 오늘날의 우리에게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분들에게 좀 더 익숙할 수 있는 서양 철학을 통해 설명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현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눈은 세계를 바라보지만 정작 눈 자신은 볼 수 없다 라는 말은 모두 인간이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를 각성시키고 무엇보다도 인간 자아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과학기술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정작 그 기술과 문명을 이용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할 때 그러한 과학기술과 정보가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21세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아가 무엇인지, 인간 자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학문이 규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물학에서는 인간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생물학에서는 우리가 의식 차원에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종족 보존 본능, 즉 새끼를 낳으려는 동물적 본능의 표현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당과 염기와 인산으로 구성된 뉴클레오티드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 보존 본능과 종족 보존 본능에 불과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이의 사랑은 단지 개체의 자기 보존 본능과 종족 보존 본능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이러한 생물학과 다른 차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한 철학자인 독일의 피시테의 저서 인간의 사명에서 그는 인간의 종족 보존의 차원을 넘어선 차원에서 인간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소 긴 인용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피시테는 이 글에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거대한 유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 아래로부터 열려진 무덤이 나를 집어삼키기까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양식으로서 그 땅에 묻히기까지 나는 다시 배고프고 목말라지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인가? 나는 나와 같은 존재가 다시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죽어가면서 그들과 같은 존재를 또 낳고 또다시 그들이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존재를 낳는 것인가? 이처럼 끊임없이 그 자체로 돌아가는 원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항상 처음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유희.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기 위해 생겨나고 또다시 이전과 같은 것이 되기 위해 사라지는 유희. 다시 자신을 낳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며 다시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자신을 낳는 이 거대한 유희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물학과 달리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편으로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의 본질을 자유로 보고 있는 것이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관점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문 분과마다 인간의 본질을 달리 이해할 수 있는데 인간의 본질을 자유로 보고 있는 칸트의 관점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의 저서는 매우 건조하고 추상적인데 이와 관련된 그의 설명에 있어서만큼 그는 매우 일상적인 언어로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양 섭취와 성적 본능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자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양 섭취에 있어서의 자유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눈앞에 주어진 영양물을 본능적인 후각에 따라 알아보고 그냥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취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허기로 인해 눈앞에 주어진 영양물을 본능적인 후각에 따라 알아보고 그냥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취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는 인간이 생리적인 욕구의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은 주어진 현실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의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이성은 자연적 충동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충동에 대립되기까지 하는 인위적 욕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로써 모든 동물들이 종속하고 있는 제한된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을 깨닫게 해준 이런 최초의 시도가 성공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이며 또 그것은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것이었다. 인간은 자신 속에서 동물과 같이 단일한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한 것이다. 칸트가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관점을 영양 섭취 관련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 본능에 있어서의 자유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주기적인 성적 흥분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흥분 자체를 상상력에 의해 지속시키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적인 성적 흥분뿐만 아니라 성적 흥분을 야기하는 대상으로부터도 스스로 거리를 취함으로써 그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동물의 경우 성적 흥분은 일시적이고 대부분 주기적 충동에 근거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상상력에 의해 그러한 흥분이 더욱 지속될 수 있고 증가될 수도 있다. 상상력은 감관의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의 업무를 더욱 적절하게 수행한다. 대상을 감관으로부터 멀리 놓음으로써 어떤 성향을 더욱 내적이고 지속적이게끔 만드는 것은 이미 충동에 대한 이성의 지배의 의식을 보여준다. 이성은 초기 단계에서처럼 단지 특정 범위 내에서 감관에 봉사하는 능력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거절은 단순한 감각적 매력으로부터 정신적 매력으로, 동물적 욕구로부터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과 더불어 쾌적한 느낌으로부터 아름다움에 대한 취미애로 이르게 해주는 묘술이 된다. 꽤 긴 칸트의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영양 섭취와 성적 본능을 통해 인간이 자연적 본능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본능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본질을 철학적 차원에서 자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칸트가 위에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는 동물적 욕구로서의 사랑과 구별하는 정신적 매력과 인간의 성적인 어떤 본능에서 오는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 등의 개념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서양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국가 제7권 동굴의 비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욕망에 갇힌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보편적인 사고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 제7권 동굴의 비유는 동굴 안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풀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을 위해 인식의 근원인 태양의 빛을 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동굴 안, 현상계 혹은 가시계라고 할 수 있겠죠. 동굴 안에서 동굴 밖, 그러니까 인간 이성을 통해서 태양의 빛을 동굴 밖에 있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해서 현상계, 가시계와 구분해서 지성계, 가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굴 밖으로 초월해 나아가는 과정을 동굴의 비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굴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굴 안에 죄수들을 묶고 있는 사슬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풍문, 관습, 소문, 편견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소문과 편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에 대해서는 동굴의 비유를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안의 죄수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입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은 채로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한 대화와 탐구를 했으며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나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진리를 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가 정치서인데 그들에게 있어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인간을 요청한 것이고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정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실제로 동굴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동굴 속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원인 태양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소문, 편견, 이미 어떤 의심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선과 악의 사회적 규범, 사회적 공리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사적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최고의 인식 능력인 변증법적 인식에 도달하여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동굴의 비유의 일부 내용을 텍스트를 함께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도달한 최고의 경지인 변증법적 인식이 어떤 인식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변증법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들의 욕망의 실상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고 있을 때 그 욕망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지만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이 결코 충만한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는 욕망을 자극하여 소비와 소유를 부추기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선입견, 관습, 이데올로기, 그리고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욕망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는 플라톤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현재의 나를, 현재의 21세기를 조망하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꽤 긴 텍스트인데 온라인 강의인 만큼 저는 이 텍스트를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굴의 비유 텍스트는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의 대화인데요. 저 혼자 소크라테스가 돼서 또 글라우콘이 돼서 이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죠. 이제 교육과 교육받지 못함과 관련하여 우리의 본성을 다음과 같은 상황과 비교하여 봅시다. 소크라테스가 지금 여기서 교육과 교육받지 못함과 관련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어떤 본질을 물을 때도 이 소크라테스의 텍스트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범대학에서 교육 철학 같은 것을 가르칠 때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도 이 동굴의 비유 텍스트가 유용한 텍스트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시작이 이렇습니다. 교육과 교육받지 못함과 관련하여 우리의 본성을 다음과 같은 상황과 비교하여 보자는 것이죠. 빛을 향해 난 긴 입구를 가진 지하 동굴과 같은 거처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손발과 목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곳에 머물면서 목이 묶여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서 계속 앞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거나 뒤를 돌아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목과 손목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슬에 매어 있어서 다른 곳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앞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 뒤 높고 먼 곳에서 타고 있는 불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그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하나의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은 마치 요술쟁이가 관객 앞에 그의 공작물을 올려놓기 위해 세운 무대와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도록 묶여있는 사람들은
뒤에 불빛과 뒤에 사물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림자들의 사물들을 보지 못하도록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인 것이죠. 글라우콘이 대답합니다. 그런 식으로 상상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담장을 따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구나 입상들 또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모형들, 그리고 여러 작품들을 나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 중에는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감정이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삼파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당시 청년들과 끊임없이 대화해 가면서 그 당시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걸 오늘날 우리는 삼파술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글라우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이상한 모습과 이상한 죄수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또는 서로에 대해 동굴 정면 벽에 불로 비추어진 그림자 이외에 다른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글라우콘이 답합니다. 그들이 고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여있는 한 그럴 수가 없겠죠.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운반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글라우콘. 그림자 외에 다른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그것을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번역이 이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그것을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서 그들은 동굴 안에 묶여있는 죄수들이고 그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의 실상은 묶여있는 사람들 뒤편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이고 사물들인데 그것을 그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림자만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글라우콘이 말합니다. 그렇겠죠.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동굴 밖으로부터 동굴로 하나의 반향이 들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했다 해도 그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지나쳐가는 그림자가 말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동굴 밖을 나가본 적도 없고 그림자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림자들이 말은 그림자가 말하는 것이지 동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글라우콘이 분명히 그럴 테죠.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동작물의 그림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참되다고 여길 수가 없겠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들의 참된 실제는 사실 그 죄수들 뒤편에 있고 동굴 밖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글라우콘이 그렇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발생하게 될 그들의 속박과 무지로부터의 벗어남과 구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속박, 무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바로 인간의 무지에 대한 각성을 하도록 한 것인데 그 무지로부터의 벗어남과 그것이 곧 구제일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즉 그들 중 한 명이 사슬이 풀려지고 억지로 일어나 고개를 돌리고 걸어가 불을 바라보게 강제된다면 그는 그러는 동안 계속 고통스러울 테고 그가 이전에 그 그림자로 보았던 사물들도 그 번쩍이는 빛 때문에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텍스트에서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묶여있는 자가 그 묶여있는 사슬을 스스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지금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이 매우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기를 묶고 있는 어떤 속박과 어떤 사슬을 풀는 그런 자기 초국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자기를 묶고 있는 사슬을 푼다라는 것이 바로 철학의 핵심과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 혹은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구절에서 소크라테스는 인간 본질이 자유일 수 있다라는 것, 욕망의 노예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림자에 익숙해져 있는 눈이 눈 뒤에 있는 불빛을 바라봤을 때 그 번쩍이는 빛에 눈이 부셔서 사물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보았던 익숙한 것들로 되돌아가려고 아마 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에게 그가 이전에는 오직 헛것만을 보았다가 이제야 실제에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실제를 향해 있으므로 바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해준다면, 그리고 그에게 지나가는 것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대답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가 뭐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아주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보았던 것이 지금 제시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었다고 믿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익숙한 것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 동굴 안의 죄수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편안하게 보았던 그림자가 오히려 그림자가 아닌 참된 것이라고 믿고 싶어서 사물들의 실제를 인식하고자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경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글라우콘이 그렇네요 라고 대답을 하죠. 소크라테스가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 그에게 빛 자체를 바라보게 강요한다면 그는 눈이 아파서 빛을 피해 오히려 그가 똑바로 바라다볼 수 있었던 이전의 그림자로 되돌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제시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글라우콘이 물론이죠.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그를 강제적으로 그곳으로부터 끌어내어 험하고 가파른 길을 오르게 하며 그가 햇빛을 받게 되기까지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더욱 고통스러워하며 끌려가려고 하지 않겠죠. 만일 그가 햇빛으로 나와 시선 가득 광선을 받게 된다면 그는 참된 것으로서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게 되겠죠. 글라우콘이 답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겠죠. 이어서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머리 위의 사물들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빛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가장 쉽게 그림자를, 그 다음에는 물에 비친 인간의 영상이나 다른 사물의 영상을,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인간이나 사물들 자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것을, 그리고 하늘 자체를 바라보게 될 것인데, 그것도 대낮에 해가 비칠 때 햇빛 아래에서보다는 즐겨 밤에 달빛이나 별빛 아래에서 바라보고자 할 것입니다. 글라우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태양 자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즉 물이나 다른 것에 비친 태양의 영상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자리에 있는 태양 자체를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글라우콘이 물론이죠. 소크라테스, 그때 비로소 그는 바로 태양이 모든 시간과 계절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그 가시적 공간 안에 질서 지우는 것이며, 그들이 동굴 안에서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글라우콘이 분명히 그렇게까지 되겠죠. 소크라테스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그의 이전 거처를 생각하게 되고 그곳에서의 암과 그 당시의 동료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는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자기 자신을 행복하다고 여기고 다른 동료들을 가엾게 여기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크라테스는 결국 동굴 밖으로 나가서 모든 존재와 모든 존재의 근거이고 모든 인식의 본질이 되는 태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굴 안으로 다시 하향할 필요가 없이 동굴 밖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동굴 밖에 머물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굴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닌, 실제가 아닌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다시 하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라우콘이 그럴 테죠 라고 답을 하죠.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이제는 동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만일 그 동굴 안 사람들 간에 앞에 지나쳐가는 것들을 가장 예리하게 파악하고 또 무엇이 가장 먼저 오고 무엇이 가장 나중에 오며 무엇이 동시에 오는지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 따라서 이제 무엇이 나타날지를 가장 잘 예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명예, 칭찬과 보상 등이 주어지고 있었다면 그가 아직도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의 지식인과 권력자를 부러워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동굴 안에도 지식인과 권력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칭찬과 보상이 있을 텐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지식인과 권력자가 있고 오늘날의 보상이라고 하면 자본일 텐데, 가장 밝은 빛을 본 소크라테스는 더 이상 동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칭찬과 보상, 그리고 지식인과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호모가 말한 것 같이 오히려 지상에서 가난한 날품파리꾼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지하에서와 같은 그런 표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모든 것을 감수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글라우콘이 이에 대해서, 그는 태양의 빛을 본 사람이죠. 선의 이데아를 얘기하는 건데, 선의 이데아를 인간의 이성으로 본 그는 결코 지하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겠지요 라고 답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가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아까와 동일한 곳에 다시 앉게 된다면 그는 갑자기 햇빛을 벗어났기 때문에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겠죠. 학생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겠죠. 너무나 밝은 빛을 본 그가 갑자기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영리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영리하게 알고 있는데 반해서 가장 밝은 태양의 빛을 본 사람이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어떤 것도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글라우콘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다시 그 동굴 안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과 그 그림자들을 알아보게 하는 시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그 그림자들에게 익숙해지자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렇게 익숙해지기 전에는 눈앞이 어른거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면서 그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눈을 버렸다고, 밖에는 나갈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가 그들을 풀어주면서 밖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잡아서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죽이지 않겠습니까? 글라우콘이 그럴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독약을 먹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데 법원에서 참관인들이 유죄임을 선언한 사람들이 280명, 그리고 무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250명이었습니다. 불과 30명의 차이로 유죄가 판결되는데, 당시 민주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단 같은 것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유죄를 판결받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만 모두 다 거절하죠. 그러면 어두운 동굴 안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 그림자만을 바라보던 사람이 처음에 빛을 직접 보게 되면 눈이 부셔서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참고 나면 실제 사물과 그것의 그림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두운 동굴 안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입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결국 그가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그는 환한 빛 속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면 마치 깜깜한 극장 속에 있다가 극장 문 밖을 나설 경우 그런 것처럼 잠시 눈이 부셔 사물을 잘 알아볼 수 없게 되는데, 그처럼 동굴 밖으로 나온 그는 처음에는 너무 눈이 부셔 산이며 나무를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물에 비친 그림자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이 점점 빛에 익숙해지면 사물 자체를 바라보고 밤하늘의 별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죄수가 마지막으로 힐끗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빛 자체, 즉 태양입니다. 태양은 동굴 밖 세계를 동굴 안 거짓 세계와 구분하여 참된 실제 세계이게끔 하는 궁극적 근원을 의미합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 되는 이데아 중의 이데아, 곧 선의 이데아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 선의 이데아를 태양으로 비유하면서 태양이 우리의 시각, 인식과 시각 대상, 존재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양 자체를 직시할 수 없듯이 태양을 계속 직접 바라보게 되면 눈이 멀 테니까요. 존재와 인식의 근원인 선의 이데아도 그 자체를 직시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동굴 내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일상적 현실입니다. 21세기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정치학, 철학자들이 플라톤의 국가의 책, 특히 동굴의 비유를 여전히 소환시키고 있습니다. 죄수가 사슬에 묶여 한 곳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정한 고정관념과 편견 및 관습에 얽매여 한 방향으로밖에 사유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여 자기 삶을 꾸며 나가기보다는 흔히 주위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대로 따라하는 것이 많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 가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 삶의 방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가는 죄수의 정신과 흡사한 점입니다. 동굴의 비유에서의 동굴한 죄수의 사람들은 단지 고대 그리스인들의 모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절에도 부합이 되며 정치학, 철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전히 반드시 읽혀야 할 고전입니다.